나 락스는 강력한 세정력에 배팅하지. 그럼 나 산소세제는 형광증백제로 표백력에 배팅하겠어. 다들 배포가 작으시구만. 나 오토팡은 올인원이다. 아니, 세정력에 살균, 표백에도 뛰어난데 형광증백제도 쓰지 않은 친환경성까지? 우리가 졌다. 독창적 기술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싹쓸이할 다목적 세제 오토팡. 딴지마켓의 은하계 최저가로 적병에 민감한 악용 의류까지 말끔히 씻어보시지요. 세계 유일의 유료 사복. 근데 이거 재밌어요. 저도 가끔 보거든요. 벙커 깊숙이 딱히 재밌게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웃기고 자빠라진 딴지일보 기자들과 벙커원 요원들의 이야기를 담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재밌다니 덕분에 판매도 하게 됐습니다. 구매는 온라인 딴지 마켓과 딴지 카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각종 사회 비리에 처절한 똥침을 날려온 딴지일보가 마켓을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검증해 믿을 수 있는 상품들을 은하계 최저가로 판매하여 명랑한 소비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딴지마켓. 이제 신뢰를 쇼핑하세요. 주소는 market.딴지.com. 안녕하세요. 김호준의 파파이스 제50회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브리핑하고 김현 기자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왜 총선 때 시비를 그렇게 거냐고. 그랬죠? 뭐 브리핑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왜냐면 지금 모든 이 방송 모니터를 와이프가 하고 그다음에 그날 혼나거든요. 집에 가서. 뭐라고 혼났어요? 그 총수가 자리를 비운 동안 제가 또 이 몹쓸 진행 버릇이 생겨가지고 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게 그 아내 되는 분의 진단이에요? 저의 고뇌에 가득 찬 진단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50회거든요. 굉장히 애매한 숫자예요. 100회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숫자가 1년은 넘었죠. 1년은 지나갔어 이미. 3월이 1년으로 해 오늘 그러면. 그러면 1주년 기념 플러스 50회 기념 공연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보컬리스트 양지입니다. 반갑습니다. Russia brandy in a diamond glass. Everything is made from dreams. Time is made from honey, slow and sweet. Only the fools know what I mean.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but I don't know that she is made of smoke. But I've lost my way, and know that I am broke. But I must play temptation. Temptation, temptation, I can't resist.
peach pink and Italian blue. Is there waiting for you? My will has disappeared. The confusion is so clear. Temptation, I can't resist. Dum dum, stuck in the day. Dum dum, dum dum, button dum day. Stay baby, duck button day. Stay I can do, stay be I can dead on, stay I can burn pop pay. Stay duck day. Stay back and do stay. 아니, 지금 곳곳에서 촬영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참고로 사진 찍히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이쪽이 잘 나온대요.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랄게요. 일본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묵만큼은 일본 전통 방식에 쪄서 만든 가마부코가 좋습니다. 밀가루는 고마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어묵에는 밀가루가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100% 생선살의 럭셔리 웰빙 어묵. 바다 한입 가득의 가마복고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검증된 맛과 은하계 최저가를 보장합니다. 얼마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쓰다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코뼈가 부러졌어요. 나는 강남이가 다 털렸지 뭡니까? 저는 변기에 빠뜨린 핸드폰을 쓰다가 얼굴에 똥똑이. 벙커링 스마트폰 뒤에 간편하게 붙이는 것만으로 각종 부상과 정신적 충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냥 벙커링이 아닙니다. 무려 딴지 로고가 박혀있는 프리미엄 에디션을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오늘 브리핑은 이 새정치연합의 사태에 대한 진단을 저희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즘 다 보셨죠? 정청래 오늘 못 나와요? 트위터도 못하고 최고회의도 못 나가고 여기도 못 나가고 완전 찌그러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이 사태를 한번 우리하고도 무관하지 않잖아요? 예. 참 이례적으로 한겨레 신문 편집국에서 파파이스의 정청래 최고위원이 나오냐 안 나오냐에 대해서 평소에 아무도 관심을 보였죠. 처음에 관심. 이 위기의 남자 두 사람이 있죠. 문재인 대표, 장청래 위기의 남자입니다.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회의였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 지금 일어서 있는 분이 이 제갈량의 공개, 공정, 공평 이 30 정신을 되새기면은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개, 공정, 공평도 중요하지만 사퇴하지도 않으면서 사퇴할 것처럼 공갈치는 게 문제다. 이 공이 앞에 있었던 거예요. 공갈. 000 나오니까 공갈치나 이렇게 된 거예요. 라임을 네. 타셨죠. 예. 그래서 단결에 협조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러자 또 주승용 최고위원이 라임을 탔습니다. 공개석상에서 치욕적이다. 사퇴를 하겠다. 50 사태인 겁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제 사퇴하겠다라면서 저기 쭉 나가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여수로 내려가서 여수 지역구거든요.
주승용 의원이 여수로 내려가서 이제 어떻게 화해해보려고 했는데 못 만나고 그 다음날 의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악수하고 이러면서 대충 수습되나 했는데 거기서 제 2라운드가 시작되죠. 정청래 최고위원이 여수에 갔었던 그날 11일 저녁에 이 새정치민주연합 평당원 10여 명이 정청래 최고위원을 윤리심판원에 제소를 합니다. 당 윤리심판원에. 이제 공갈 발언이 당헌 윤리규범에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해달라 이런 건데, 처벌 내용을 보면은 뭐 당적 박탈이 있을 수도 있고 당원 자격 정지가 있을 수도 있고 당직 직위 해제가 있을 수도 있고 경고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여기 대해서 뭐 이제 판단을 받을 예정이죠.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이거는 정청래 의원한테 치명적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나가라 당에서 그런 결정이 나잖아요. 그럼 공천을 못 받아요. 그럼 다음 총선에 못 나가는 겁니다. 좆되는 거예요. 그 10명이 누군지, 누가 그런 일을 시켰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할 거리 소재이긴 한데, 지금 어쨌든 그렇게 쭉 벌어지고, 그러다가 어젯밤에 이제 최고위원회는 나오지 말라. 이렇게 문재인 대표가 전했다고 하죠. 그런데 정청래 의원 오늘 나왔습니다. 뭐 나와서 공개 발언은 자제하고 자숙하겠다. 최고위원회는 계속 나오겠다. 근데 그것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최고위원회를 계속 해보니,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빼고 최고위원회를 계속 해보니 문재인 대표가 얘기하기를 정청래 최고위원한테 자숙을 요청하기로 했고 본인도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자숙이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자들이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문재인 대표 얘기로는 이제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는 뭐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정청래 의원을 타겟으로 하다가 국면이 전환돼서 정청래 의원은 이제 사실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되는 그 어떤 시점 즈음에 타겟이 문재인 대표로 이제 정확하게 옮겨갔죠. 본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본심. 누구의 본심인가요? 여러 사람의 본심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실 어떤 조직이든 간에 그 대표가 상징적인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에서는 선거가 지면 대표를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까지는 당연한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왜냐하면 이런 공격이 있으면은 그중엔 당연한, 정당한, 합리적인 비판과 추궁이 있고 그 속에는 이때다 찬스다 싶어서 부당한 혹은 정략적인 공세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 이런 게. 근데 그 문재인의 문제는 뒤에 의도를 숨긴 부당한 전략적인 정략적인 공세를 방어해 줄 세력이 없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경, 친노, 패권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세력이 당을 장악하고 패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그런 공격은 쳐냅니다. 그런 공세가 있으면.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정치 노선을 떠나서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애잔한 기억을 가진 일반 대중의 정서가 있다고요. 근데 그 정서가 결집되고 그것이 정치적 지지로 드러나는 걸 가장 두려워해요, 새누리당이. 그래서 야권연대가 두려워서 종북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당을 해산시킨 공작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친노라는 단어, 종북처럼 친노, 패권이라는 단어에 그런 부정적 이미지를 심으려고 하는 어떤 상징 조작, 이걸 저쪽에서 끊임없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말하자면 허구의 프레임이에요. 친노, 패권이라는 게 없다는 거야, 그 안에. 있었으면 옳다 그러들 떠나서 이렇게 몰리지 않는 거지, 당대표가. 근데 그 용어를 이제 가져 쓰는 거죠. 이 새정치연합 내 당내 세력 중에서도 그 프레임을 가져다가, 왜냐면 이익이 되니까 적의 프레임을 갖다가 아군을 치고 자기들이 사실은 패권을 잡아보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정청래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투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제 내년 4월이 총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공천을 두고 그쵸. 권력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보통 시점을 그 총선 전년도의 하반기로 많이 잡으니까 일찍 시작된 거예요, 지금. 조금 일찍 시작이 된 걸로 볼 수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 저는 굉장히 찬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 성향은 이렇구나. 그 바닥이 여실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이제 구분이 가능한 거야.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정치인 이름도 헷갈리고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느 쪽에 속해 있는지 구분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여신이 막 드러나기, 정책 팍팍. 예를 들어서 제가 해설을 해드릴게요. 김한길 전 대표가 문재인 대표에게 친노 좌장, 이 프레임을 갖다 쓰는 거죠. 친노 좌장을 탈피해서 개파연합 지도체제로 가자. 뭐 야권 전체의 대표가 되라. 이 말은 말 그대로 보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을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은 비대위원장 같은 거 하고 바지사장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집단 지도체제라는 건 김한길의 계보 혹은 여러 계보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공천권을 뿜빠이 하자는 거예요. 요걸 해석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지역의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이거는 또 김한길 전 대표 얘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당대표 박지원으로 해야 이거예요. 박지원으로 해서 공천권 가져가겠으니 문재인 너 꺼져. 문재인 바지사장이 여기서 문재인 꺼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다음 4월에 있을 총선에서 뭐 개파 정치인이 패권 정치인 하는 게 너 그대로 가만히 가면 니들하고 친한 사람들끼리 다 공천 주고 우린 다 물먹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혹은 자기들 밑에 계보라고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영향을 유지하려면 자기가 그 사람들한테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 나 공천 줄게. 그래야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달라는 거예요. 사실 막말은 이런 거예요. 정청래 의원한테 막말을 했다고 지금 천박하다고 무례하다고 공갈, 막말 이런 단어로 이제 품위가 없다니 쳐내고 있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런 게 진짜 막말인 거예요. 당대표가 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너 바지사장 해 씨발. 아니면 너 꺼져 이 씨발. 이게 막말이지. 이런 정치적 언어로 포장했을 뿐이지.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처럼 막말 세계 오래 있었던 사람은 이 정치의 의도를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들이박는 거예요. 말하자면 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라고 들이박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이 표현은 그랬을지 몰라도 실제 무례한 저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 진짜 의도는. 딴지를 거는 건 아닌데. 걸지 마요. 그 4월 29일 선거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고, 문재인 대표가, 저희들의 부족함에 대한 유권자들의 질책일 뿐,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책임질 게 없다라는 태도를 보이면서 이 문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월 4일에 주승용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표 보고 책임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면은 이 친노 패권 정치에 대한 청산 방안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예요. 친노 패권을 청산하라는 게 공천권을 나눠먹자는 거예요. 그 와중에 정청래 혼자 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선 사람은 정청래밖에 없거든. 사실은 친노고 나발이고 무슨 친문이고 간에 나와서 대신 얘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깨갱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친노라는 소리 들을까 봐. 왜냐면 친노라는 단어에 그렇게 상징주작을 세게 걸어놨기 때문에 빙신들이죠. 그러면 정청래는 친노냐? 이거 진짜 웃긴 얘기예요. 알아요? 지금 친노인지 아닌지? 정청래는 대표적인 친노 저격수였어요.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어서 친노 세력이라고 할 만한 국회의원들이 잔뜩 있을 때 그때 그 대표가 누구예요? 유시민. 정청래는 유시민 저격수였습니다. 킬러. 졸라게 깠어 맨날. 유시민 지금은 작가죠? 유시민 작가가 예전에 나를 만나서 그런 얘기를 토한 적이 있었다고요. 정청래 무서워 죽겠다고. 뭔 말 하면 나서 때리는 거야 막. 저 패는 거야. 응? 이 양반의 특징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 기준에서 이건 합리적이지 않고 정당하지 않고 비겁하지 않아. 수 틀리면 당대표도 들이받고 이름도 들이받고 막 들이받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태도
가지고 천박하다고 하는데 저는 원래 정치인의 품이라는 게 자기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자기 노선을 지키고 정확하게 자기 입장 표명하라고 그럴 때 그 품위가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정치인 뽑아준 거 아니에요? 나는 이 사람이 천박하지 않다고 생각해. 가벼울 수는 있어. 천박하기는 그냥 정반대로 본인이 유불리를 갖지 않고 튀어나와서 발언한 유일한 정치인이에요. 이 사태에서 본질을 먼저 간파하고. 그럼 문재인은 사실은 당내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한 사람, 친노 아닌데, 한 사람 옆에서 막 들어받아 주던 사람도 저쪽에서, 왜냐면 이 사람만 정청래만 쳐놓으면 다루기 쉽거든요. 문재인을. 다루기 쉬워요. 고립무원이야. 응? 그러니까 문재인은 이제는 기댈 데라는 건 지지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현 시점은 문재인 대표도 선택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봐요. 나는 문재인 대표가 두 가지 큰 길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이쪽도 좀 달래고 저쪽도 조금 달래고, 그러니까 중재자의 포지션인 거죠. 통합의 어떤 리더십, 따위의 이미지 정치를 하건다. 그럼 문재인은 죽는 거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저쪽에서는 목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맞아. 말하자면 너의 정치적 생명을 내놔라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튀기는 권력투쟁에 맞섰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력으로, 힘으로, 정치력을 시험 때 올라가 있는 거지. 맞서서 이기면 살아남아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지면 정치권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거는 일반 국민들이 누구한테 힘을 실어주느냐에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말하자면 정청래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정청래 의원 너무 시끄럽고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뭐죠 그거? 윤리위원회? 윤리 심판. 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조땡에게 내버려 둬야 돼. 이제 정치인 생명 끝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찬스야. 반대로, 아니, 그 사람 살려야 재밌어. 재밌어. 아니, 그 사람 잘못한 거 없어, 사실은. 할 말 한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의견을 표명해야 되는 거예요. 뭐 후원을 하건 아니면 무슨 그런 윤리위원회 전화를 하건 정당에 전화를 해서 지랄을 하건 그런 타이밍이 왔다. 개인적으로는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야당이 망하는구나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좆됐다. 아니에요. 이 판에 정리해야 한다. 찬스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거를 이제 다수면 위로 튀어나오게 만든 게 정청래 의원인 게 의인 아니야, 의인. 이게 논개. 원래 주승용 최고위원이 자기 발언에서 이 공개, 공정, 공평, 삼공 정신을 되새기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고 이제 그 앞에서 문재인 대표 책임져라 하는 걸 좀 이렇게 추스리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기다 대고 정청래 최고가 그것도 좋은데 공갈이 더 문제다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제 뭐 주승용 최고 입장에서는 퇴로가 막혔다고 아마 판단을 했을 거예요. 자기 말을 물릴 수가 없게 됐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지금 저런 장면이 빚어진 것 같은데 총수 말대로라면은 이제 정청래 의원이 논개죠. 앞으로 논개 정청래라고 불렀어요. 이거를 그 안에 조중동이 만들어낸 워딩과 종편이 만드는 워딩 속에서만 바라보면 정말 폭발의 집안이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좀 멀리서 크게 바라보면 이 기회에 자기 정체들이 다 드러났으니까 헷갈리지 않는다 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헷갈리지 않게 드러난 정체를 두고 이제 자기 의사 표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선택을 해야 될 공이 일반 국민에게 왔다. 구경 그만해라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평창동. 평창동 얘기했잖아요. 저희 PD가 갔어요. 평창동. 저 PD예요. 나 안 시키거든요?
지금 CCTV만 모아서 편집한 거 아니에요? 아 여기는 진짜 CCTV가 많아요. 이 동네는. 평창동에. 평창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부촌이거든요. 거기는 그 골목에 한 골목을 지나갈 때 어떤 CCTV, 개인이 집에 달아놨던 CCTV든 혹은 골목 초입에 달아놨던 방범 CCTV든 피할 길이 없다고요. 이거 내놓으라 이거지. 정말로 있다면. 지금 기자들이 물어봐야 된다니까 CCTV 내놓으라고? 물어봤어요? 아니요. 저도 바빠가지고. 다음 시간엔 꼭 물어보고 나왔어. 아니 경찰 전화하면 되잖아. CCTV 있냐고. 경찰에?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뭐 어려운 거라고. 씨발. 담당 기자 통해서 그러니까.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없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CCTV에 걸리지 않고 평창동을 3시간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루트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경찰에. 벙커원에서 기타반이 있습니다. 거기 1기팀 이지영의 어쿠스틱 기타 클래스 거기에 현재 4기까지 배출됐는데 1기 이분들은 뭘 축하하는지 모르고 왔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도 몰랐는데 방금 정했는데.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선생님입니다. 아, 5기 모집하고 있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부 순서에 앞서 PPL이 있어요? PPL. 딴지 커피에도 드디어 딴지를 걸게 됐습니다. 올해로 3년이 된 딴지 카페에서 직접 원두를 판매한다는데요. 여러분 딴지 카페 커피 어떠세요? 아니, 맛이 뭐가 중요해. 사실 커피가 그게 그거지 뭐. 여기 뭐 좋다는 얘기 잔뜩 있는데 그게 그거야. 응? 여기서는 근데 이제 뭘 좀 아는 로스터와 바리스타가 의기투합을 했다. 그래서 매달 기가 막힌 커피 원두를 한 종류씩 선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 그 카페 팀장이 바리스타거든요, 실제. 그래가지고 이제 선정해가지고 매출을 좀 올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커피 원두를 어떤 풀에서 한 종류를 선정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풀은 어느 정도가 되나요? 내가 알게 뭐예요. 그냥 와서 사요, 그냥. 응? 자, 두 번째. 딴지마켓 제3회 사랑의 7시간. 아, 이거 재밌어요. 사랑의 이게 뭐냐면은 마켓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 있잖아요. 온라인으로밖에 만날 수가 없잖아. 그 양반들이 오프라인에 와요. 직접 여기서 장터를 여는 거예요. 벙커에서. 네,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날은 팔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는 저거를 먹어보고 싶어도 맛을 본 다음에 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잖아.
그 여기 와서 맛을 직접 보고 사거나 직접 써보고 사는 거죠. 아, 이거 괜찮아요. 6월 7일 오전 11시입니다. 6월 7일 오전 11시 다이어리에 기록해 두시고요. 대학로 벙커 1에서 열립니다. 세 번째. SLR 클럽 난민 환영. SLR 클럽에서 뭐 사이트 내 뭔가 문제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로 망명을 하면서 망명지 중에 하나로 딴지일보 사이트가 꼽혔다는 거죠. 그러면서 트래픽이 폭증을 해서 딴지일보 재정에 큰 타격이 왔다고 합니다. 편집장이 며칠 전에 갑자기 난민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유가 뭐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야? 그랬더니 그런 것 같다, 우리 편집장이. 그래서 제가 그럼 받아줘야지.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이 회복돼서 떠날 때까지는 잘 놀다 가게. 우리 편집장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서버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가 벌어서 메꿔. 그렇게 해서 대화는 끝났고 편집장 좆됐어요. 잘 놀다 가시라 말씀드리고, 내가 무슨 짓거리를 하도 이 순간 다시 오지 않아. 너한테 최선 다해. 최민수 씨 밴드가 5월 16일 날, 이번 주 일요일이죠, 8시에 세월호를 주제로 한 공연을 하신답니다. 토요일이야? 이게 순이란 말인가? 순? 곧 한다는 얘기죠, 곧. 예? 최민수 씨 공연 보러 오십시오. 토요일 날 곧 순 돌아옵니다. 자, 두 번째 모주 손님은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5월에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잠수하자마자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사망 원인에 대해서 명쾌하게 밝히지 않았는데, 첫 잠수 5분 만에 호흡 곤란 사고가 났고, 그리고 이제 병원에 후송했지만 결국 사망하신 이광욱 씨, 고 이광욱 씨,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망 사건이 어떻게 그 뒤로, 전개가 되는지 대부분 모르실 텐데, 당시 그 언딘의 바디선 위에 있던 24분의 민간 잠수사 중에 선임민 분이 이 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왜 거기 있는 민간 잠수사가 재판을 받고 있지? 정부가 만약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정부에 물어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 세월호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봤던, 잠수하고 실제 인양했던 민간 잠수 얘기를 직접 들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 사망 사건은 민간 잠수사들이 아니라 해경,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다. 그래서 해경청장, 해경경비국장, 해병구조대장을 고발을 하겠다고 나서신 분들이 있어요. 공익인권법재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공익인권법재단. 못 들어보셨죠? 그런 곳이 있습니다. 이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이건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시는 용지영 변호사님, 그리고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관홍입니다. 민간잠수사고 나위란 단체 강사이기도 합니다. 새 아이의 아버지이고요. 앞서 소개해 주실 때 공익인권법 재단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뒤에 제일 중요한 공감이라는 이름을 빠뜨리셔가지고. 공익인권법 재단의 이름이 공감이에요? 예, 공감입니다. 예, 예전에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이라고 해서요. 잠깐 소개를 하면은 이제 저희는 변호사
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제 본업이 사실 인권 활동, 공익 활동이고,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기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옆에 계신 김관홍 잠수사를 만나게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권 문제고, 또 이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사실 영리, 돈 이런 것과 무관하게 만나게 된 것입니다. 윤지영 변호사입니다. 네, 이분들은 다들 민변 소속이지만 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이 본업이에요. 아예. 내가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랬더니 기부. 그러면 먹고 살 수 있냐고 그랬더니 마이너스. 제가 지금 수입 지출을 보고 있는데 작년에만 7천만 원 마이너스가 났네요. 형편이 어려우십니까? 예, 어렵습니다. 네, 그만하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여기 기부 받는답니다. 네. 오로지 기부로만 움직이고, 그리고 이 공익적 사안을 본업으로 하여 뛰어든 변호사 됐는데 이것만 하는 거예요. 자. 자, 이게 칭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기부가 필요합니다, 이 단체가. 자. 오늘 모신 이 잠수사 김관호 씨는 현장에 달려가서 잠수를 몇 월 달까지 하셨죠? 7월 10일 날 저희가 나왔습니다. 7월 10일요? 처음에 달려가신 건 언제였죠? 저는 다른 멤버들은 17일부터 일을 했고 저는 23일 날. 4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고 발생한 다음 날부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가장 궁금했던 건데,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언딘 업체 소속으로 일을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언딘 거 계약서를 쓰신 것도 아니죠? 계약 관계나 이런 건 전무하고요. 언딘이 그러니까 저희 잠수사들은 여러 종류의 잠수사가 많습니다. 특히 심해 잠수사 같은 경우는 좀 전국에 몇 명 없지만은 해경이나 정부 쪽에서 저희 잠수사들 명단을 안 갖고 있어요. 몰라요. 근데 언딘이라는 업체에서는 잠수사들의 그 명단 내지는 그 심해 능력이 있는 잠수사들의 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개로 온 건 맞아요. 하지만 언딘과 어떤 계약 관계나 얼마를 받고 어떻게 일을 하겠다라는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저희가 그런 도착해서도 계약 관계를 맺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상황에서 도착했을 때 그런 계약 관계보다는 바로 가방을 내려놓고 바로 투입을 해서 일을 했지, 또 그 상황에서 어떤 계약서를 쓰자 이런 거를 조건을 내세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면 일을 시작하고 떠날 때까지도 언딘에 소속된 직원도 아니었고 언딘과 계약서를 맺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달려온 분들은 알아서 달려온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저희도 되게 그 TV에서 이해 못할 상황에서 단지 그냥 제 양심에 내가 그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희 영웅 아니에요. 저희 애국자도 아닌데 단지 그냥 내가 심해 잠수사의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외면하면 제 양심이 너무 아플까봐 저를 비롯한 다른 저희 멤버들은 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업체 소속도 아니었고 업체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 그게 기본 팩트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업무 환경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러니까 잠수사들 20몇 분이 일을 했는데 그중에 온 잠수사 한 분이 어떤 사고로 사망을 했는데 검찰이 이후에 그거 네가 잘못한 거지라고 민간 잠수사들 기소한 거예요. 근데 그 사망한 고 이광욱 잠수사에 대한 과실치사 혐의로 지금 재판받는 분이 김관홍 잠수사이신 건 아니고, 아닌 거죠. 그 24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같이 작업을 했던, 거기서 선임이었던, 그러니까 선임이니까 네가 책임져, 네 책임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단 다른 분입니다. 실제로 그 선임이었던 공모 씨는 잠수를 직접 하지도 않고 선임으로서 그 현장을 지휘했던 분인데, 자, 이제 기본 알고 계셔야 할 사진 지신 그거고요. 그래서 환경 어땠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 현장을 정부가 통제하고 관한 뭐랄까 교육시키고 안전 조치를 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주고 장비가 필요하다면 갖다 주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나요, 제대로?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정부나 해경 쪽에 장비를 쓴 건 없고 저희 개별 또는 업체 장비로 모든 장비를 저희가 갖고 온 장비를 썼습니다. 처음에 그러면은 그 위에 환경부터 얘기를 해주시죠. 어떤 환경이었는지. 저희 팀원들이 먹고 자고 이런 거에 대해서 불만을 내세우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방송에는 저희 식사까지 촬영해서 나간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아니라 그게 맞아요. 그 식사는 맞는데 그 식사들도 보면 언딘 쪽에서 그 섬에 어민들한테서 도시락이 왔어요. 근데 언딘이 돈을 냈고 핵 정부에서 돈을 계산한 게 아니라 언딘이라는 회사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형편이 있고 없고 그런 그 어떤 기본적인 욕구 있지 않습니까? 또 잘 곳이 없고 춥고 이런 거 먹고 사는 거, 기본적인 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거 전쟁터에서 춥고 배고프다고 전쟁 안 합니까? 그 환경 자체가 잠 못 자고 그거 맞아요. 못 먹고 건데 그거에 대해서 표현을 거의 한 적은 저희는 없어요. 본인들의 심정이고 정부는 그런 심정으로 그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 인간이니까 당연히 쉬고 자야 되고 그리고 잘 먹어야 되고 그런 지원이 제대로 됐냐는 거죠. 아니요. 유가족 가족 어머니 아버님들이 보시더니 왜 잠수사들이 그냥 이렇게 나뒹 굴러져 자고 쉬고 먹는 게 이렇게 나뒹 굴어서 잤다는 건 어떻게 잤다는 거예요? 처음에 리베로 바지가 왔을 때 잘 곳이 부족했어요. 그리고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들어오기 전에 잘 곳이 없어갖고 챔바 옆에 삐죽 같은 바람하고 비만 가릴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아니면 배 지하 그 창고 쪽으로 들어가서도 쉬게 숙소가 없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모자랐죠. 모자랐어요. 없었어요. 저희 리베로 오기 전에 있던 분들은 더 열악했습니다. 그냥 슈트 입은 상태에서 그냥 배 갑판 위에서 배 갑판 위에서요? 예. 먹고 쉬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나마 언니 리베로라 바지가 23일 날 와서 그나마 조금 나았던 거죠. 그 전에는 식사 이런 것조차도 근데 열악했죠. 근데 그걸 따진다는 것 자체가 오케이 무슨 말이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그 따질 상황이 안 됐다는 건 알겠고 그럴 마음도 아니라는 걸 알겠는데 정부가 그런 일을 해줘야 되는 거죠. 따지기 전에. 되려 그 평목항 쪽에서 치킨하고 피자들이 왔어요. 근데 그게 해경들한테만 지금. 근데 그거를 나중에 그래요? 나중에 좀 며칠 보다가 좀 몇 개를 얻어서 나눠 먹고 설사를 해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도 제대로 못 먹다가 갑자기 먹으니까. 근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유가족 어머님들이 보시고 감독하기 식당 잠사들 거라. 도시락이 왔는데 일하고 나서 와보면 도시락 자체가 모자랐어요. 근데 그런 걸 따지는 게 지금 그럴 계제가 아닌데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이 불만을 토로하고 그럴 계제가 아니어서 그냥 참으신 거군요, 다들. 하늘에 밤에 조명탄 터지고 그게 무슨 벚꽃 날리듯이 제가 날리고 또 솔직히 실종자분들 올라오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동공이 커지고 어떤 먹는다는 거에 대해 잠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분위기가 전체적인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랬지만 정부는 그걸 챙겼어야 하는 거죠. 왜냐면 병나거든요. 거기 정부는 없었어요. 총괄적인 해경과 그 사람들은 있었죠. 근데 자기네들은 모든 거를 능력이 안 된다면 저희가 쓰는 장비조차도 제대로 적응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그네들은 선체 내에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들어갈 이유가 없죠. 왜 공무원이니까. 왜 목숨 걸고 그렇게 할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은 하다 보면 본인들이 가져온 장비도 쓰고 하다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부족하고 이거 지원을 요청할 수 있잖아요. 어느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요.
장비가 뭐 어쩌고 얘기하면서 네. 요청을 했는데 없다고. 저희는 생업이 커머셜 다이버 프로예요. 저희는 장비 자체를 예를 들어 슈트 한 벌이 아니라 두 벌씩 이상 갖고 들어가요. 그거에 대한 어떤 찢어지거나 이랬을 때 그거를 수리할 수 있는 공급까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라 오죽하면 공용 장비라고 해도 자기들이 그걸 준비해서 갖고 들어가는 사람이지 정부가 해경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왜? 사용해 본 적도 없는 장비들입니다. 그네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안 하려고 하죠.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다고들 그네들은 하죠. 근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왜냐면 해경이 중추적인 일을 하고 우리가 서포터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요구한다는 것보다는 요구 자체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요구를 합니까? 우리가 자체가 수리하고 우리가 자체가 부족하면 전화해서 장비 뭐 내려보내라. 우리 장비를 되려 해경이 빌렸었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수라장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 체계가 잡히고 예를 들어 꼭 이 정도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강제로라도 그게 정부 역할이거든요. 체계라는 건 잠수하들을 말입니다. 서로 각각 따로따로 왔습니다. 지원해서. 그렇죠. 하지만 그쪽 커머셜 쪽에 그 산업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누가 뭐 하십시오. 어떤 포지션에 지시가 없어도 알아서 자기 역할 분담해서. 그렇죠. 되려 아웅다웅하고 정신없었던 건 해경이고 체계가 안 잡혀져 있었고 잠수하들은 공우영 우리 선임 지금 소송 당하고 계신 공우영 선임이 중심을 잡아주셨어요. 구심점을. 왜냐하면 잠수하들은 현장에서 상당히 거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잘못 실수하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의만 그 성격이나 뭐랄까 좀 성격들이 좀 일반 직업들보다 좀 더러워요? 거칠어요. 좀 다르다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르다. 그거를 이해합니다. 예. 여러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24명도. 각각 다른 소속의 다른 연령대 24명이 왔는데 그렇죠. 개성 강하고 성격이 다르다고 표현한 더러운 강한 성격의 그리고 자기 주장도 분명할 것이고 그죠? 자기 분야가 확실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사실은 정리해서 통솔하고 역할 분담을 해주는 분이 그 공대장님이시군요. 공선임. 성격이 제일 더러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연배도 선배님이시고 최고 경력과 말이야. 최고 경력과 가장 더러운 성격으로 예. 모두를 제압해서 잘못하면 니네 죽는다. 이렇게 따라. 따르라 할 필요도 없었고 딱 그분이 이렇게 그분은 실제 물에 안 들어가셔도 잠수하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아니까. 다 알아요.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그분이? 60 가셨죠. 근데 만약에 말입니다. 저희가 팀이 짜져갖고 준비돼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들어갔다면 네. 공영 이사님이 어떤 책임 추궁이 들어왔으면 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각각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지원해서.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뭐 언제든 어디든 회사가 고용을 해서 딱 팀으로 들어왔고 당신이 이 책임자면 그러면 그 책임을 물는 것도 말이 되는데 뭐 정부가 고용했던 이거는 민간 잠수사들이 알아서 막 와가지고 질서도 없고 정부도 질서를 잡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 역할을 정부가 할 역할을 했던 그 분한테 책임을 묻고 있는 거다 이게. 그게 누구의 지시나 임명장 없이 말이 안 되는 거네요 진짜. 형님께서 또 저도 선배님을 처음 뵀지만 이름 석자는 알고 있었거든요. 상 받아야 될 분이네요, 나 거꾸로. 재판 받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상 받아야 되는 분이네요. 그래서 지금 나머지 23분이 자기가 소송을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서시는 거구나. 억울하다고 그냥 자발적으로 나서신 거예요. 저희가 밑에서 어둠 속에서 일을 할 때 그 질소 마취가 오고 또는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면 정신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형님의 욕 한마디가 거칠고 성격 진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욕을 자주 저희도 이제 방송에 욕은 많이 하긴 하는데 저희가 삑 처리할 테니까 한번. 아니요. 제일 거친 욕
그 욕 한마디가 저희를 정신을 들게 하고 저희가 살아나올 수 있게 힘이 되는 거거든요. 정신 차려 이 개자식아. 좀 더 심해. 근데 그게 정말 걱정해서 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정신이 번쩍 드는 거군요. 죽을 수 없게 만들죠. 정신을 놓는단 말입니다. 왜? 그 수압의 6대 기압, 5대 기압에서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피로가 누적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정신을 놓게 되면 큰 사고가 나죠. 그러니까 해경과 그 정부 측에 어떤 지시 내용을 저희한테 전달해주고 이거지 무슨 총괄적인 어떤 총괄하면 그 리베로 바지 위를 총괄한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간 잠수사들이 왔는데 민간 잠수사들은 각자 다른 곳에서 왔고 하나의 소속 그 조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통솔도 안 되는데 민간 잠수사로서 가장 선임이고 경험도 많은 이분이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사람들이 이 정신 잃거나 그럴 때 그렇죠. 정신 차리게 해주고 형님 역할을 한 거네요, 말하자면. 예. 그럼 현장에서 형님 보시기에 역할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해경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좀 잘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나요? 아주 많았어요. 있었습니다가 아니라 많았습니다. 세계 최초로 선내 진입해서 실종자분들을 수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예요. 전례가 없습니까? 외국 애들은 문화적인 개념 때문에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산자가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민족감도 그렇지 않잖아요. 장례라도 그것도 산자를 위한 걸 수도 있지만은 시신이라도 수습하고 뼈 한 조각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근데 공호영 이사님이나 저희가 어떤 의견 제시를 하면 저희들 얘기는 하나도 안 들어줘요. 왜? 모르겠어요. 해수부나 해경 자체를 그 당시 정부 측에서 해체한다고 공표를 딱 때려버렸잖아요. 네, 어느 시점부터는 그랬죠. 어느 시점부터? 근데 그 전부터 해경들은 능력이 안 됐고 우리한테 선내 진입은 저희가 하니까 또는 SSU인데 SSU 장비는 하드예요. 헬멧, 렁을 메고 들어가면 그 좁은 공간을 들어가기 힘들어갖고 넓은 쪽만 하게 되고 좁고 비좁고 위험한 데는 저희가 다 들어갔어요. 자발적으로 어떤 민간인들이 그러면 그 위험한 건 다 한 거예요? 예. 해경이 한 게 아니고? 처음에 해경들 라인 쳐주는 것까지 저희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해경이 이 시신 수습에 있어서 한 역할이 뭡니까? 하라고 지시하는 거?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정부 쪽에서 해준 거라고 현재까지 제가 욕심이 많아서 바라는 건 없는데 나오고 나서는 감사장 그거 하나 하고 그거 나중에 나오고 우리 선임 재판 형사고발. 그러면 그 대가로 이제 야 그래도 니 돈 많이 받았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게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무슨 말을 중간에 한번 해서 크게 언론에 났냐면 시신 1구당 민간 잠수하게 500만 원씩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고 그러다가 막 이야기가 커지니까 사라져버렸어요. 아니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는 500만 원씩 받나 보다. 돈 많이 받나 보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잔상은 남아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이제 어차피 프로시니까 여러 군데 작업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그 통상적인 작업의 기준에 준한 금액은 받으셨어요? 아니요. 그네들이 약속한 일단 500만 원 받으셨어요? 아니요. 놀래시네. 아니 그 자체가 참 저희가 가방을 쌌어요. 왜 사람을 500만 원 받으려고 일하는 사람처럼 만드냐. 예. 왜 사람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는지. 근데 밑에는 실종자들과 유가족들이 또 저희는 무조건 해경 유가족들의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있어요. 왜? 해경 해수부대로 유가족은 유가족대로의 어떤 그런 거. 그러면 결론은 우리 지금 선임께서 하시는 얘기가 이거예요. 야, 자식 잃은 사람들 생각하고 참아라. 감내해야 된다. 참아라. 욕해도 돼요? 네. 사람을 근데 너무 이건 아닌 거예요. 어느 시점부터는 사실은 유가족도 이런 민간도 다 돈 때문에 하는 것으로 자꾸 몰고 가기 시작했긴 했어요. 만약에 다른 우리 전략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계속 금액을 얼마만큼 저는 1억을 주는데 하루 일당에 1억이라도 저는 안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세월호에서 했던 것처럼은 1억을 줘도 안 한다고요. 아니요. 절대로. 왜요? 저희도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죽습니까? 그 정도로 일해버리면? 예.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고 되려 물어봐요. 그러면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넌 왜 총 들고 나가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왜 싸워? 너는 탄이 200발밖에 없는데 전쟁터에서 총알이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퇴근할 수는 없죠. 그쵸? 맨손으로 뛰어나가든가 폭탄을 지구라도 뛰어나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 전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 공선임이 다독이고 아이 잃은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라고 그걸로 이 일을 끝까지 하신 거다. 예. 그렇게 한 양반을 기소를 해버리니까 나머지 분들이 참을 수가 없게 되는 거군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상식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 그냥 누구나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상황. 많이 배우고 덜 배우고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저는 세상이 달리 보여요. 우리가 왜 재판을 받아야 됩니까? 예? 저희 처음부터 요구한 거 없었습니다. 정부에서 먼저 저희는 언론에서 저희가 얼마 받는 것도 저희는 요구한 게 없어요. 지금까지 단 나와서 항변이에요. 항변. 해수부 장관, 해경 총경 라스트 뭐 당신 히어로입니다. 뭐 정웅입니다. 당신들 다 필요 없어요. 저희 영웅도 아니고 애국자는 아닌데 제 아이들의 아빠로서 떳떳하고 싶고 저희 부모의 자식으로서 떳떳하고 싶고 내 가족 같이 우리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광욱 잠수사 같은 불행한 일이 또 났고 그 후에 이민섭 잠수사라고 또 한 번 또 그렇죠. 한 번 더 돌아가셨죠. 그 전에 실질적으로 4월 30일 날 제가 먼저 쓰러졌습니다. 제가 먼저 쓰러져 갖고 챔버에서 호흡이 끊겼다가 강원폴리대 김원섭 교수가 들어와서 챔버로 들어와서 저를 호흡을 돌려놨고 기도 확보를 했고 저도 죽었다 깨어났습니다. 근데 해경이나 정부 측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진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공호영 잠수사께서 우리 선임께서 주무실 때 물이 간조 만조 준 거 정조 타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근데 물때가 바뀌면 거기는 물이 쓰지 않는 데예요. 물이 쓰는 데가 아니에요. 약해질 뿐이지. 맹골수로 자체가 쓰는 듯 하면 만조에서 간조로 갈 때 쓸 때쯤 되면 좌측으로 돌아요. 물이. 또 간조에서 만조로 갈 때는 우측으로 돌아요. 그런 것 자체 물때조차 파악을 못해요. 해경은. 그리고 조류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습니다. 소나로. 그게 좌측 우측 측면으로 올 때는 센서가 유속을 못 재요. 오로지 와이어 떨림이나 부위의 위치나 이런 걸로 유속을 경험으로 추정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 외국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언딘 그 소속에. 네.
그 친구가 한다는 소리가 해경은 몸만 좋지 머리는 닭대가리라고. 뭐 그런 훈련을 못 받은 거고요, 저 사실 완전히. 그냥 우리 선임은 주무시고 계신데 저희를 깨워요. 아니, 일을 하라고. 아니 지금 일 끝난 지 1시간 반밖에 안 됐는데 지금 물때 시간이 안 맞습니다. 네. 물 섰다는 거야. 아니 물때라는 건 6시간 간격으로 4번 일어나요. 간조만조. 네. 근데 얘들은 생각이 없는 거야. 물이 돌 때는 잠깐 측면으로 도니까 센서가 못 잡아요. 그런 얘기군요. 센서가 안 움직이니까 물 섰다고. 네, 듣더라고. 앞으로 4시간 반 남았는데. 그러면 잠깐이라도. 기본적인 것도 잘 모르는 거군요, 기본적인 것도. 아니, 보고 있다, 유가족들이. 너희들 일하는 모습 보여야 된다.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니네들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이래서 지금 물이 갑니다. 물이 좀 죽었다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물이 쓰기 전에 쓸 걸 예상하고 미리 들어가요. 그리고 물이 가기 전에 마지막 다이버가 나와야지만, 왜 물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몸이 날아가는데 그거를 그 태극기 휘날리는 거 아시죠? 바람에 휘날리는 거? 사람이 이렇게 날려요. 그러면 물에. 처음 올라올 때부터 다리를 걸고 올라오면 되는데 다리를 걸고 그것조차도 못 버티고 날려보면 사람 몸이 이렇게 날려버려요. 목, 어깨. 물이 너무 세서. 그렇죠. 그 대자연한테 물때가 없고 뭐 이런 데 거의 맹골수로예요. 맹골수로.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를 모르는 분들한테 맑은 물에서 다이빙 레포츠 하는 분들한테 답답한 거예요. 자, 무정부였다는 건 알겠어요. 정부가 그런 능력도 없었고 실제 지원도 해주지 않았고 다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약속했던 다 지원해 주겠고 몸 다치고 그럴 때 다 후원해 주겠고 뒤처리해 주겠다고 한 약속은 지켜졌나요? 저희가 7월 10일 날 쫓겨났습니다. 292명을 저희 리베로 바지우에서 SSU와 저희가 수습을 했어요. 292명. 근데 저희 방법이 잘못됐다고 저희를 쫓겨냈어요. 해경이요? 해경이 쫓아냈죠. 해경, 정부가. 해수부. 네. 민간을 싹 빼고 그랬죠. 업체가 들어왔죠. 그때. 그 88이라는 업체는 그 전 5월 달부터 있었습니다. 이민섭 잠수사가 절단 작업하다 사망했는데 그 일 자체도 저희한테, 그러니까 저희에게 그러니까 일에 대한 방법이나 이런 걸 저희한테 제대로 물어보질 않았어요. 아니 물어봤대도 저희 이거는 이래서 안 됩니다라 하면 따라좀 전혀. 그네들은 지시하면 될거 우리가 이거 이래서 안 됩니다 하면 다른 방법, 다른 업자 껴갖고 그 사람들 보고 하라. 그네들은 일주일 만에 끝내기로 했었으니까. 그 민간 잠수사들이 빠지고 나서 그 이후에 수습된 두구 황지연 양이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의지만 있다면 어디 아파? 병원에 보내주고,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 참혹한 광경들 봤으니 어떤 뭐 트라우마 치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치료도 받고 장비 잃어버린 거 있으면 보상도 받고 이런 것들은 이루어졌냐는 거죠. 제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저희가 7월 10일 날 나와서 병원에 삼천뼈 병원에서 감압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감압 치료. 그러니까 장기간 너무 무리한 작업을 해서 진단도 받고 그 챔버에 다 들어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4일이 지나니까 긴장들이 좀 풀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아프는 거 아닌가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동료 잠수사가 S자로 몸이 휘어버리고 그 MRI를 다 찍어보니까 골괴사가 튀어나오고. 골괴사? 예. 뼈가 죽는? 뼈가 썩는 거, 괴사한? 혈관의 질소로 인해서 혈관이 막히는 바람에 그 산소와 영양분이 뼈에 공급이 안 돼서 전달이 안 되니까 거기가 죽죠 일단. 그래서 어쨌든 뼈가 썩는 거군요. 네, 안에서. 그다음에 썩어 들어가는. 여기 몇 개월씩 그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다들 골골 하셨을 텐데. 그게 긴장이 풀리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그 전에 저희가 그나마 버틸 수 있게끔 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민간 지원해주신 한의사 선생님들. 정부가 아니라. 예. 네. 그리고 그 물리치료사 선생님들. 멀미하면서도, 그러니까 이민석 잠수사 2번째 사망 사고 난 이후부터 그분들이 오셔갖고 멀미하시면서도 저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치료를 받으면서 계속 일을 했으니까. 저도 4월 30일 날 쓰러졌다가 5월 3일 날 다시 복귀를 했어요. 제가 제 발로. 저보고 미쳤다고들까지 했는데
그 후에 통증으로 힘들었는데 한의사 선생님들이 그나마 그것도 명인들만 오셨어요. 명의들. 제가 궁금한 건 무태 나왔어 이제. 병원비 지원하는 건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지원들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궁금한 거죠 저는. 11월 30일까지 치료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주었습니다. 11월 작년 11월까지는? 네. 그러다가 치료가 중단됐습니다. 그 1월 말부터 저희가 언론에 하면서 이래서 한시적으로 이때까지 나라. 그럼 그게 나아집니까? 그 병원 치료를 11월 말까지는 정부에서 치료비를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신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는 치료비 지원 중단이 됐다는 건가요? 네, 중단이 돼갖고 1월 말경부터 저희가 또 언론에 우리 상황,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고 있고, 골개사 뼈가 썩어 들어가고 있고, 현장에 복귀를 못하고 있고. 그때까지는 영웅이라고 했잖아요. 해경에서 정부에서도 당신들이. 근데 그 이후로 병원비 지원을 끊어버렸어요. 10월 달에. 그러니까 또 2월 달에 또 한시적으로 잠깐 했다가. 언론에 잠깐 난 때. 네, 언론에 잠깐 하다가 또. 없어졌어요? 한 달도 안 됐죠. 병원비 지원 끊는다고 발표를. 아니요. 병원 가서 알았어요. 지금 이제 골개사 이제 뼈가 썩어 들어가는 그 병이 사실 굉장히 좀 심각한 병이고 이거는 수술만이 답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민간 잠수사분들이 이 골개사로 괴로워하고 있고 결국 골개사는 수술해서 완치하는데 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실질적으로 잠수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이면서 동시에 사실 수술이 필요한 건데 사실 골개사에 대해서는 뭐 어떠한 수술 이런 것들도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수술비를 지원받은 적도 없고. 그럼 그 24분이 잠수를 계속 하시는 분은 있으세요? 저희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생계는 어떻게 하고 잠수가 생업이셨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일부 분들은 통증을 참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최근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복귀 못하고 대리운전 한 달 반가량. 다른 분들 뭐 트라우마 치료라고 막. 네,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면 그때 받았던 어떤 정신적 충격들 같은 게 이제 일이 끝나고 나면 한꺼번에 그렇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에 따른 치료를 정부가 트라우마 치료라든가 하는 건 없어요? 전남대병원에서 5분 정도 트라우마 치료를 저를 포함해서 트라우마 치료를 받았었고, 근데 그 전남대 그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갖고 TF 쪽에다가 얘기를 하고 막 이래도 나중에는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하죠.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눈에 안 보이는데 더듬어서 이렇게 찾는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보여요. 왜냐면 초극도로 긴장하면서 더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비계 이불 커튼들이 진짜 무서웠지. 막 대면했을 때 그 실종자 사고자들은 아프죠. 상황을 좀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 그때 이제 민간 잠수사분들 만나서 어디 몸 편찮은 데가 있냐 물었어요. 저는 당연히 그냥 뭐 디스크, 잠수병, 뭐 더 나아가 이제 골개사 이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피부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지?라고 물었더니 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신에서 부패하면서 이게 이제 안 좋은 물들이 나오고 잠수사분들 피부에 닿으면서 사실 피부 질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시신을 찾을 때 어떻게 찾냐? 안 보이지 않냐? 물속에서 냄새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요? 물속에서 냄새가? 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이 잠수에 있어서는 전문가지만 이분들한테도 사실 이렇게 찾고 시신을 발견하고 수습하는 일들은 굉장히 큰 트라우마고 오래 남는 거죠. 잠수의 전문가지 시신 수습의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다들 힘들어하시고 좀 옆에서 보기에는 불안해요. 이분들 빨리 좀 제대로 된 트라우마 치유와 좀 정신과적인 좀 치료도 필요한데. 보상은요? 예를 들어서 그때 썼던 장비에 대한 보상이나 고장난 장비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거는요?
그 공영 장비 같은 경우는 업체 거를 썼고 그 업체 그 장비나 그 바지에 대한 거였고 잠수사들의 개별 장비. 그렇죠. 개별 장비를 굉장히 많이 썼다면서요. 저희가 그거는 강심 그거에 대해 그런 거는 뭐 바라지도 않는. 저희는 요구한 게 치료하고 재판에 대한 항변일 뿐이지 요구한 거 없어요. 아니 이게 처음에 정부 상대로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내야 되겠는데요? 평상시에 받던 금액만큼도 받지를 못했고. 금액을 받긴 받으셨어요? 예,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한 거는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뺐고, 또 진단을 받아 갖고 해군 닥터나 군의관 그리고 삼청병 그 전문의들이 한 달 동안은 물에 못 들어갑니다라고 해서 했지만 실제 한 달 동안 못 들어갔어요. 저는 한 달 6월 10일 지나서 또 물에 들어갔는데 그 중간에 이제 그렇다고 아파서 누워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장에서 잠수사가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들어가면 그 사람을 서포트해 주기 위해서 8명, 7명이 붙어야 되는데 양쪽으로 팀을 나눴을 때 전원 투입했고 전원 저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한 포지션을 잡고 계속 일을 했는데 당신은 물에 안 들어갔으니까 3분의 1만. 그러니까 잠수 한 명이 들어가면 그 줄 하나에 서너 명이 붙어야 돼요? 그럼요. 다시 설명해 드리면 24명이 있었죠. 그럼 알파 브라보 팀이 나눴어요. 그래요? 찰리 델타가 있었습니다. 그럼 네. 찰리 델타는 SSU였고 알파 브라보는 민간 잠수사들? 저희였고요. 그러면 해경은 뭐였냐면 저희가 선내 진입을 하면 선체 위에서 중간에서 한번 또 선을 안으로 놓아주거나 빼주거나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네. 열심히 했긴 했지만 그 줄을 잡는 역할을 했군요. 해경 그렇죠. 우리가 선체 밖으로 실종자를 꺼내요. 모시고 나오면 또 위로 올려주고. 시신을 꺼내오면 해경은 그거를 선체 위로 예. 옮겨서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별로 한 게 없어요.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죠. 근데 돈 얘기는 하고 싶지가 않네요. 별로 몇 가지만 딱 하죠. 돈 얘기는. 왜냐면 돈 얘기 자체가 다른 데서 열심히 하고 벌면 돼요. 그 미련 없습니다. 그럼 이것만 여쭤볼게요. 한 80일 정도 이제 팽목항에 계셨던 건데요. 그 80일을 평소 잠수를 생업으로 하던 시절에 거두던 수익에 비하면 한 몇 % 정도 수입을 보수를 받으신 건가요? 잠수사들이 지금 평균 연봉이 1억이 넘어가요. 원래는. 왜냐면 저희는 보험 이런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근데 그 레벨까지 제가 말씀드린 금액 연봉까지 받기까지 레벨까지 원래 15년 이상 걸려요. 왜냐면 자기가 투자해서 자기 개발을 계속 해와야 되고, 그리고 저희 팀원들이 서티 인카나 외국 라이센스 받은 친구들이나 심해 잠수사가 되기 위해서 과정이 좀 많아요. 24분 중에 현장으로 복귀한 분이 몇 분이에요? 지금 24분 중에 한 분은 안 계시고 23분 정도 계신데 현장 복귀한 분이 한 8분 정도? 8, 9명? 한 분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거는 묻지 마세요. 그거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분이 혹시 세상에 안 계세요? 네. 8분은 현장 복귀하셨고, 그러면 나머지 15분은 그럼 현장 복귀를 못하고 본인처럼 다른 직업이나 아니면은 좀 쉬고 계신 거네요, 말하자면? 복귀하셨다가도 현장에서 몸이 더 안 좋아지셨고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를 겪고 계세요, 그분들이? 저는 작년 4월 30일 날 애들을 놔두고 갈 뻔했고 12월 달, 1월 달은 애들을 데리고 갈 뻔했어요. 제가. 갈 뻔했다는 건 본인이 여기서 마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적도 있다고요? 사람이 그 당시 저 참 창피한 얘기인데 소변을 조절이 안 돼요.
그 허리 요추 쪽에 지금도 솔직히 제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저도 목, 어깨, 회전근막 그리고 요추 디스크 2군데 터졌고 이런 거를 지금 처음에 왔던 한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제발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저 걷게까지만 해주시면. 그게 사람이 그 스트레스 재판 그리고 그 당시에는 민변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우리를 도와주는 분들이 없었어요. 왜 언딘 다이버라는 어떤 오명 잘못된 저것 때문에 뭐 얻다가 어떻게 우리 상황을 얘기할 데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더 힘든 거는 왜 가서 그랬냐고. 왜 갔냐고 네가 그러게. 니네들 돈 많이 벌지 않았냐? 소주 사라. 힘드셨겠다. 제가 대리운전을 왜 했냐면 처음엔 애들 가족까지 본다고 나갔다가 이제 많이 걸으니까 많이 통증이 어마어마했죠. 근데 몸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저녁에 잠을 못 자니까 눈을 감으면 저희는 쫓겨나는 거 저희가 수색을 중단한 게 아니에요. 저희는 포기 안 했습니다. 저희는 포기한 적도 없고. 눈을 감으면 어떤 생각이 나요?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다들? 계속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데 그 수심에서 한구 모시고 나오려면 한구 모시고 나오려면 안고 나와야 되고 자세가 안 나오고 이러면 그걸 말로 뭐 그분들 제가 아까 그랬죠. 보이지 않는데 보인다. 자, 그러다가 욕을 가장 성격이 더러워서 욕을 해가지고 각각 개개인들을 깨워서 도와줬던 그 큰형님이 졸제 범죄자가 됐어요. 그쵸? 그래서 황당해 죽겠어요.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 그때 나타난 공익인권법재단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맨 처음에 사망한 잠수사 분하고 그 지금 민간 잠수사들하고 적대적인 관계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정부가. 그죠? 이쪽은 과실치사 해서 죽게 만들었고 이쪽은 피해자가 된 거처럼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잠수사 유가족분하고 이 지금 현재 민간 잠수사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어색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부터 얘기해 주세요. 예. 사실 처음에 지금 기소된 공우영 잠수사, 그다음에 옆에 계신 그리고 나머지 민간 잠수사들을 만날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세월호 피해자들, 그 중에서도 좀 잘 드러나지 않는 피해자들, 예를 들면 뭐 화물기사라던가 아니면 진도어민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좀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작년 한 가을에 이제 그 사망했던 고 이광욱 잠수사의 유족이 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시민단체와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들이 사실 만나게 됐던 거는 결국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려 어떻게 보면은 좀 희생을 감수하고 가긴 했지만 결국 세월호 사고로 인해서 참사로 인해서 또 한 명의 희생자가 민간 잠수사로서 이제 나타난 건데 정부가 그 이후에 마치 온갖 지원이라던가 뭔가 보상을 할 것처럼 했지만 아무런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해서 만났고요. 그래서 그때 어떤 자초지정, 어떻게 사망하게 됐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그 이광욱 잠수사가 사망한 건에 대해서 공우영 잠수사가 기소가 됐다. 한 민간 잠수사가 기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그 공우영 잠수사를 만나기 전에는 그 사람 정말 좀 나쁜 사람인가 보다. 저만 해도 제가 비록 변호사라고는 하지만
뭐 공소사실 이런 내용을 보면은 정말 나쁜 놈으로 그려져 있는 거예요. 무책임하고 막 사람이 이렇게 죽는 것을 내버려둔 것처럼 그렸길래 그렇게 기소 내용이 돼 있어요? 예, 공소사실을 보면 결국 이제 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을 억지로 투입을 시켰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위에서 지휘 감독을 안 했고 그다음에 사고가 났는데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사실 업무상 과실치사 이른 것, 그 사망에 이르렀고 그에 대해서 이제 책임자인 그 민간 잠수사 고무영 씨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해야 된다. 이게 사실 이제 공소 사실의 요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만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만나지 않았던 옆에 계신 뭐 김강훈 민간 잠수사도 그렇고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좀 약간 저도 좀 저했었죠. 근데 그 공소 내용대로라면은 공소장 내용대로라면은 업무상 과실치사라는 그 단어의 뜻에 맞춰서 보면 이분의 업무가 구조 활동의 총책임자네요. 그렇죠. 네, 근데 그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유족 입장에서는 사인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사인에 대해서 왈가왈부 말들 되게 굉장히 많았죠. 그때. 뭐 기내 증인이 뭐니 뭐 이런 이야기는 됐지만 사실 유족 입장에서는 자기의 아버지가 또는 아들이 형님이 왜 사망했는지가 너무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베테랑이라고 들었는데. 예, 그렇죠. 그래서 기소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사인을 좀 밝혀달라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왔던 거고 그 관계에서 다시 이제 공무용 잠수사와 민간 잠수사들이 한번 만나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를 처음 들으신 거죠, 변호사님도? 그렇죠. 처음 들었죠. 어디서도 들은 적이 없었던 거고, 왜 해경이 책임을 안 지고, 왜 민간 잠수사 한 명이 이걸 책임지고 있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의문이 생겼던 거고, 결국 그때 느꼈던 건 뭐였냐면은, 사실 그 희생된 민간 잠수사의 유족을 피해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었던 살아남은 민간 잠수사들을 가해자로 만들고, 그래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는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힘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욕하고 피터지게 싸우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해경은 드러나지가 않고 뒤로 딱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접근하게 된 거죠. 그런 그림이었어요, 결국? 지금도 저는 그렇다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설명을 하자면, 그때 이광구 잠수사가 사망했을 때 사실 굉장히 공분이 일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을 민간 잠수사가 사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슬퍼했고 그 비난의 화살이 유가족한테 가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걸 유가족한테. 근데 결국 해경에서는 그 누군가 한 명 희생양 총알바지가 사실 필요했다라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책임은 해경에 져야 되는데 그 총알바지로 엉뚱하게도 현장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굉장히 고생 많이 했던 민간 정부가 할 역할을 오히려 대신하고 있었던 그렇죠. 그 사람을 사실 총알바지로 내세웠고 그러면 이제 딱 해경은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록을 검토하고 뭐 진행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작년에 7천만 원 빵꾸 관한 공감에서는 진짜 책임은 해경에게 물어야 된다고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예, 지금 고발 곧 할 겁니다. 다음 주에 고발할 거고, 이거는 뭐 저희 사무실에서 자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해경이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 또는 정부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은 사고 발생 자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후의 후속 조치 그리고 이거는 민간 잠수사들과 관련해가지고 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지금 4.16 연대 이름으로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고발이 아닙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됐던 유족들, 그 다음에 관련된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이제 고발인이 돼서 고발을 하는 거죠. 민간 잠수사들에게 이런 책임을 묻는 예. 말도 안 되는 책임을 묻는 그들에게 다시 책임을 묻는 거죠. 그렇죠. 뒤에 숨어 있는 예. 안 보이는 진짜 책임을 져야 될 해경의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검사가 이제 6월 1일 날 그 형을 얘기해요. 6월 1일 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결심 공판하자. 구형을 하고. 구형을 하자. 네. 그 다음 잡힌 게 1심 이제 마지막 2번 정도 더 남은 거죠. 2번 정도. 그럼 6월 정도에 결론이 나갔네요. 예. 전망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보시기에? 담당은 아니시지만? 예, 저는 변호사들이 주로 하는 게
확신을 안 하는 거거든요. 확답을 그렇죠. 안 하죠. 그래, 뭐뭐의 그래야 가능성도 빠져나가지. 있고 뭐뭐이라고 판단된다. 뭐 이렇게 네. 하지만 저는 무죄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제 말은 재판은 어떤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 예, 거죠? 무죄로 나올 것으로 그래요? 예, 판단됩니다. 아니 판단에 박수를 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네. 무죄인 건 저희는 확실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이 하늘이 들어요. 있고 뭐 근데 문제는 검찰 측에는 또 항소를 할 거예요. 당연히 하죠. 그러라고 있는 데인데 그러면 또 저희는 또 2년, 3년 또 대법원까지 끌려다니죠. 그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고요. 그거는 어쨌든 검사한테 주어진 권한이에요. 걔네들이 가지고 있어요. 기소하고 항소하고 하는 거.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이게 부당하다는 걸 알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분 지금 받지 못하시는 지원에도 제대로 받고 했었어야 하는 것들 그리고 그 억울함을 알려드리는 건데 이제 오늘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 정부에 바라는 게 있으세요? 제가 대리운전을 하면서 느낀 게 새벽 3시 반 또는 4시 반 그 아침에 출근, 새벽에 출근 또는 퇴근하시는 진짜 서민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참 돌아가는 게 신기할 정도 이게 어떻게 돌아갈까 이 나라가 그런 의구심이 생겼는데 처음으로 이 일을 겪고 나서 근데 저는 보수도 모르고 진보도 몰라요. 자기들 자리,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요구 뭘 바래요. 어느 누구를 찍자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선거하시라고요. 그쪽으로 가셨군요 이제. 이 일을 겪고 나서 투표하시라고. 저 애가 셋인데 이 나라에서 애 못 키울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이전에는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마냥 행복했어요. 마냥. 그냥 마냥 행복했던 사람인데 있든 없든 내가 재산이 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애들 모습 보고 이쁘고 그 자식을 잃어버린 그분들의 아픔은 근데 그거를 외도하잖아. 4월달 참 창피한 얘기인데 4월달 1주년 다가오기 전에 정부에서 어떤 유례 말조차 없이 돈 얘기부터 꺼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이런 나라에서 애를 어떻게 키워요? 이런 나라에서. 그래서 결론이 투표하라는 결론이 나올지는 몰랐습니다. 저도. 박수 한번 쳐드립니다. 사실 이제 뭐 민간 잠수사분들은 오히려 본인들의 피해를 드러내는 걸 굉장히 주저해요. 왜냐하면 아직도 실종된 아직도 수습 안 자기 할 일 다 못했다고 생각하시는구나. 오히려 죄의식이 있으시구나. 내가 감히 어떻게 이렇게 힘든 그 유족들도 있고 하는데 내 피해를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 좀 이런 입장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정부는 이용하는 거죠 지금. 사실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이제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그 사고 자체로 인해서 그렇게 피해를 입고 희생당한 사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구호 업무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도 당연히 피해자이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재난구호와 관련해가지고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하는데 근데 사실 지금 민간 잠수사분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고 지금 아무런 뭐 지원이라던가 보상도 못 받고 있는 상황. 할 일은 다 했는데. 그렇죠. 이분들이 다 구한 거예요. 듣고 보니까. 예, 근데 특별법, 그러니까 이번에 뭐 통과됐고 이제 시행령 뭐 만들어졌다고 하는 세월호 지금 특별법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잠사들은 아예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 문제를 좀 한 가지 알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너무 좀 법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경이 구조 업무를 해야 되고 구조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또는 구조 업무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면 이게 해경의 책임이다라고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우리 법 체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순환구호법이라고 있는데 이 구호법에 따르면 결국 해경청장이 지휘, 감독, 통제, 총괄하고 심지어 일반 민간 잠수사들을
강제로 업무에 종사시킬 수도 있고 중단시킬 수도 있고 동원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던가 의료 지원이라던가 이런 것들 다 해경이 해야 될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해놓고서 막상 현장에 있었던 그 사람 한 명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건 이거는 법 체계도 안 맞고 나라에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좀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고발할 때 좀 대대적으로 좀 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물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한편 정치적 관점에서 보자면 민간 잠수사들, 그 현장을 본 민간 잠수사들 이 나와서 막 떠들기 시작하면 그건 또 다른 정부 차원에서 큰 골칫거리거든요. 그거를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사실 재판에 끌려다니면 정신이 없어요. 그거 대처하느라고. 저는 그랬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걸 해주신 두 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경고합니다. 이 광고는 당신의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아로마 캔들을 구입하신 분들은 차라리 귀를 막으세요. 식용 등급의 왁스를 사용해 FDA가 검증한 명품 아로마 캔들, 미국산 빌리지 캔들을 지금 이 시간부터 은하계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스몰 사이즈가 아니에요. 정확히 645g 라지 사이즈가 19,900원이라고요. 서두르셔야 돼요. 딴지마켓이 다운되기 전에, 외계인이 오기 전에. 私日本에서 왔습니다. 딴지 스테이크 먹으러 엄청 촉촉합니다. 울랄라! 나 프랑스에서 유명한 메시가 궁해. 거기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스틱스 맥만 육즙이 가득 앞뒤로 3분과 홀리 러브.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인이 사랑에 맞지 않는 딴지 스테이키. 은하계 최저가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는 선생님이라 불릴 수 있는 예전 뻔하지 않은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복도에서 장난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지학교 실패입생을 모집합니다. 플라이 미 투 더문 들려드리고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all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m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down. Babakan d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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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tay above and way down. Stay on the pop bottom pop and pop pop. We are on the don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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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tay on d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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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Stay down day.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Let me see what spring is like on Jupiter and Mars. In other words, hold my hand. In other words, darling, kiss me. Fill my heart with song and let me sing forevermore. You are all I long for, or I worship and adore. In other words, please me true. In other words, I love you. In other words, I love you. 감사합니다. 기타의 이지영 씨였습니다. 두 분이 앨범 나오시는 거예요? 둘이 함께 이제 듀오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앨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세요. 언제 나와요? 빨리 내겠습니다. 올해 안에 나오나요? 네, 빨리 내겠습니다. 네. 음반 나올 때 거꾸로 저희가 축하 공연 한번 하는 걸로 파파이스에서. 자, 꺼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뭔가 보여주신다고 해서 저희가 세팅을 이걸로 했는데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약간 야구 모자와 잠바를 쓴 닌자 같기도 하고 이분이 이제 작업 한번 하고 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똑같은 작업을 당한지는 몰랐어요. 김 감독이. 그 방송을 녹화하던 중에는. 근데 녹화를 끝내고 돌아가서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CPU 핀을 꺾어놨더라고. 그래서 이제 본인도 가가지고 본인의 장비를 마침 도착해서 조립. 굉장히 이제 이걸로 본격적으로 편집을 할 고급 장비죠. 망가지면 굉장히 속상하는. 방문을 했다면서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백색 닌자가 감독님 사무실에 와서 하고 간 짓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요걸 하고 갔어요. 설명 좀 해줘요. 시스템을 켰는데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안 돼갖고 사실 원인을 몰라갖고 계속 고생하고 막 파워서부터 모든 걸 의심해보고 분해하고 좀 난리를 쳤거든요. 세 군데를 이렇게 뾰족한 거 드라이버 끝 같은 걸로 세 군데를 눌러놨더라고요. 똑같은 일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저는 사실 이걸 노출 안 하길 원했어요. 네, 총수님한테 이거 안 당한 척 했으면 좋겠다. 안 당한 척. 본인은 철저하게 대비해서 안 당한 척 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그랬어요. 여기 인텐션에 기대하시는 분들이 일종의 부당하고 막 억울해지는 일을 갖다 니들이 해결할 것 같다. 너무 잘한다. 그래갖고 희망을 걸고 있는데 저희들도 억울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막 약간 오라도 터지실 것 같고 실망스러워하시고 뭐 이렇게 마음 아프실까봐 알리지 말자. 그리고 이게 안 당한 척 하는 것도 쟤네들 입장에서 왜 안 당한 척 해요? 고단수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한번 들어왔다면 또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과거에도 들어왔지 않았을까. 들어왔으면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면 거기 있는 뭐 데이터 같은 것도 가져가고 그랬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봅니다. 네, 사실 그게 장비는 가갖고 보드 교체하면 되는 일인데
사실 그게 제일 꺼림직하고 기분이 좀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았던 어느 게 순간은 뭐 자료를 막 파괴해버리려고 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대비 사실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들어온다. 제일 신경 쓴 게 사실 그거예요. 저희들 자료를 아마 복사해 갔을 게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디까지 파악돼 뭐 뭘 조사해 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지 않았을까 해갖고 그게 제일 신경 쓰여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가다가 혼자 넘어져도 공적이라고. 항상 인터넷 연결되지 않은 오프라인 그렇죠. 핀 마이크 같은 걸 하나만 안 된다고. 도배를 할 겁니다. 그럼 덧도 놓을 생각이에요. 보비 트랙 같은 거 받아야 쥐덧 같은 것도 깔까 생각 중입니다. 요즘 인간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때부터 이 나라가 쥐판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강력한 명성을 했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네. 자, 그 똑같은 일을 당했고 앞으로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예슬이가 남긴 사진을 단서로 전자등대까지 생각이 미쳤고 실제 검증했고 봤더니 이거는 전자 해도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다까지 얘기했죠. 우선 첫 번째 말씀, 저번 시간 지나고 사실 메일도 다 오고 약간 흑산도 얘기 때문에 약간 소란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슬이가 남긴 그 세월호 위치가 저희들이 이 큰 이 화면에 스크린에다도 흑산도를 다 이렇게 띄워놨었어요. 선명하게. 근데 여기 사실 프로젝터가 약간 오래돼갖고 하얗게 떴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세월호 위치, 그러니까 예슬이가 찍은 사진에 나온 세월호 위치가 흑산도 쪽을 이제 흑산 제도 쪽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걸 화면에는 띄워놓고 하얗게 발해갖고 프로젝터 문제 때문에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빨리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무슨 섬이죠? 그러다가 제가 그 뭐라고 그랬더라? 추자도라고. 추자도가 제주도 쪽에 있는 섬이래요. 그걸 말해갖고 그걸 보신 분들이 막 걱정하신 거예요. 혹시 김 감독이 막 실수한 게 아니야? 막 결정적인 막 이래갖고 메일 보내주시고 막 염려주셨고. 추자도는 거기가 아니다라고. 죄송합니다. 네. 예. 딴지 설비 때문입니다 이게. 흑산도였다. 오케이. 네. 그만. 네. 다음. 네. 자,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게 2013년 사고 발생하기 전에 이미 전자등대가 설치됐다 죽도에. 네. 지난 시간에 직접 방문한 게 죽도였고, 그죠? 그게 항행통보라고 하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발행하는데 이미 기재돼 있다. 그때 설치됐다고? 그 얘기죠? 예. 네. 그랬다가 이제 그 다음 관제 영상을 보니까 선명해서 좋네요. 저 다이아몬드 보석처럼 생긴 거 있죠? 다이아몬드가 이 등대 위치를 보여주는 AIS거든요. 자기 위치를 계속 송신하네요. 365일.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떴다는 얘기를 이제 드렸는데.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아마 해도를 흔들었을 것이다. 저번 설명이 너무 미흡해갖고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제가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굉장히 이해가 쉽게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예. 두고 보자고. 감사합니다. 한번 같이. 이게 이제 섬이고요. 이게 죽도입니다. 이렇게 섬이 있을 때 여기서 이제 관제 영상을 보면 이렇게 레이더, AIS 이게 합쳐져 갖고 이렇게 구현되고 이게 관제사들이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이렇게 관제사들이 다 본 다음에 이게 시스템에 저장될 때 이 프로세스를 아시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따로따로 저장돼요. 패킹은 레이더 따로, AIS는 AIS 따로. 그러니까 AIS가 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등대와 세월호 이런 배들의 위치 AIS는 따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레이더 분리, 그리고 레이더는 레이더끼리 해갖고 뭐 C1 그리고 이건 뭐 C2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따로 저장돼요. 그랬다가 이제 맨 나중에 다시 이제 세월호 문제가 터지고 이제 공개를 할 때 업체가 이걸 복원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전자해도라는 걸 이제 입력하거든요. 이제 전자해도가 이제 세로 꼴로 생겼는데 그 위에 이 위에 얹혀지는 거예요. 그때 기준점이 정확하다면 그래서 AIS가 얹어지고요. 왼쪽 끝에. 그러면 보시면 알겠지만 이 다이아몬드가 이거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다이아몬드가 이 죽도의
센터에 이렇게 딱 맞는 게 원래 맞았다면 이렇게 맞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바로 세월호 항로고요. 그럼 위도가 나오죠. 그 위에 레이더 영상이 겹쳐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 결과물이 나오는 거죠. 예, 네. 나오는 건데 JTBC에서 보면 이 등대가 위로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한테 이제 말씀드리니까 해도 조작 얘기를 꺼내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해도를 전체를 갖다 미묘하게 축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럼 큰 해도에서 줄어들면 이 부분이 몇 퍼센트를 줄어들면 240m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해도가 바꿔치기 되면서 이런 해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 정확하게 보면 내려와 있는 해도, 줄어든 해도 이걸 놓고서 이게 이제 만약에 조작된 해도라고 치죠. 어떻게 결합되나 한번 보세요. 그 해도를 지난번에 찍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동시에 놓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죠. 등대가 위로 올라가게 돼요. 예, 원래대로라면 요 밑에 이렇게 등대 위에 딱 오면서 세월호의 위치와 레이더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해도를 잘못하면 이 위로 이렇게 쉬프팅 되는 거죠. 함께 이 원리를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도와 AIS 레이더 레이어를 갖고 로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항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그런 일을 했다. 예. 왜냐하면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움직일 수 없는 전자등대의 위치가 그렇게 움직이는 걸 사진을 통해 추적하다 보니 예색을 남긴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고 그게 좀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거예요. 예, 좀 쉽게 이해가 가셨나요? 예. 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CCTV가 여기 달려있는데 CCTV가 여기 달려있는 위치하고 똑같은 모양의 배를 3D로 모델링해서 구현해서 과연 섬과의 거리라든가 이런 걸 측정해보자. 실제 항적을 찾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그럼 그 3D 검증 작업은 어디까지 와 있나 설명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최근에 들었는데 세월호 외형도 거의 완성됐고요. 원래 설계도 그리고 변형된 여기가 뭐 새로 변형돼서 설치됐습니다. 이런 설계도를 다 입수하고 거기다가 사고 당일의 사진이 가장 정확하거든요. 그 사진의 그 부착물들 이런 설치물들을 갖고서 다 종합해갖고 드디어 세월호가 거의 제작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 실측의 실제 이 크기고 이 거리다 하는 수치를 얻어서 그 수치를 가지고 3D 모델링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는 거의 다 만들었어 이제. 네, 3D로. 외형을 한번 보시고요. 이게 그래픽인 거죠? 예, 3D 모델을 해갖고 아직은 훨씬 좋아질 거예요. 여기다 좀 더 낡은 느낌이라든가 지금은 약간 맨질맨질한데 크기는 맞춰졌다는 거죠. 크기는. 예, 그렇죠. 비율과 크기. 특히 가장 중요한 63분 카메라, 가판 카메라 좌측 뒤에 있었던 이 위치도 이제 가판도 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이런 거를 다 재현해낸 거죠 이제. 네. 3D로. 그래서 어느 정도로 정밀하냐? 이게 어느 섬인가요? 이게? 죽도입니다 이게. 감독님이 갔던 거기서 바라본 것처럼 지금 세월호를 왼쪽은 진짜 사진이고요 그날 오른쪽은 3D 모델링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같은지 합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왼쪽은 사진, 오른쪽은 모델링. 같냐 이거지? 편집할 때 음악 좀 깔아주세요. 음악이 있는데 지금 출력이 안 되고 있네요. 아, 그래요? 네. 이것도 딴지 설비 문제네요. 그래. 음악이 빠지니까 맹수하긴 하네요. 똑같죠? 그러니까 이제 시비 못 거는 거야. 똑같다니까? 왼쪽이 진짜 CCTV 찍힌 사진이고요. 예. 오른쪽이 각종 수치를 아까 말한 방식으로 검증해서 만든 프로그램 모델링이고요. 가운데가 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합쳐놓은 거예요. 예. 똑같다고. 3D 모델링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걸 가지고 입체적으로 이렇게도 돌려보고 저렇게 돌려보고 그렇죠. 저 뒤에 있는 그 섬의 위치 있잖아요. 그 위치와 이 배의 거리를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를 가라앉혀 보면 수평선이 어느 정도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니까 수평선이 올라가 있거나 내려가 있으면 내 지금 배 기울기가 얼마네? 이것까지 나와요.
예. 자. 다음. 그리고 63번만 나온 게 아니라 하나 더 이제 또 중요한 카메라가 발견됐는데 53번 조타실 위에 달려갔고 후방을 비추는 카메라가 또 근데 거기서 섬이 걸렸어. 섬 그리고 지나가는 배 이 각도들이 나왔고 항적을 끌어올린 곳 이런 데서 겹쳐지는 CCTV 영상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도 아주 재밌는 데이터들이 섬이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무리 조작을 하려도 섬을 이상할 수는 없잖아요. 지나가는 배하고의 각도도 중요해요. 항적을 이렇게 AS 라인을 끌어올렸다면 이 각도에선 저 배경이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찾아질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잣대인데 아주 좋은 잣대를 얻게 된 거죠. 이제 진실을 잴 수 있는. 예. 이거는 배와 섬과 거리, 헤딩값, 항적을 어떻게 조작했는가 이런 걸 밝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배 안의 구조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배 안은 또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 커튼 기울어지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장비도 지금 이걸 쓰고 저 3D 모델링을 한 다음에 배 안에 들어가서 내가 걸어보는 거예요. 혹은 가판 위로 올라가서. 예, 가판. 왜냐면 가판 위에서 아이들이 남긴 사진들도 있거든요. 어떤 위치에서 뭘 본 것도 있고. 그리고 CCTV 보면 어떤 아이가 뭘 가르친다든가 사진을 찍고 있거든요. 그 위치에 가서 그 각도로 뭐가 거기에 보이는지 있나 그것도 그걸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보고 이걸 해보래. 그래서 해보려고 지금. 자, 제가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려볼게요. 정말로 뒤로 돌아야 돼? 돌아요. 오, 이게 63번 CCTV예요? 예, 63번 CCTV 카메라네요. 조이스틱 있어야지. 내가 이거 쓰면 오, 이 씨발 대박인데 이거? 거기에 꼭 그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내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 조이스틱. 이거 게임이잖아. 공중에 떴어 내가. 배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안까지는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 배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다 구현하고 나면? 만들면, 예, 모델링을 하면. 오, 있다. 이거까지 만들어놨나? 나 모르는 새. 와. 여기에요. 여기 애들이 사진 많이 찍던 거. 이 난간의 길이가 중요해. 여기서 애들이 많이 찍었대. 여기서 이제 각이 나올 수가 있어요. 화각이. 감독님 감사합니다. 만드신 분이 잘하신 건데. 아까부터 그림이 너무 자세하고 이게 완성도가 높으니까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사고 저기 진짜 애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거 말로만 듣고 처음 봤는데 기분이 좀 묘하네요. 검증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좀 짠하네요. 기분이 짠한 게 아니라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먹먹하죠. 좀 울컥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더 멀긴 하나 지금까지 김 감독이 미친 정도로 봐서는 가고자 했던 곳까지 도달할 것 같다. 예, 저도 이제 특히 아이들한테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고 있으면서 분석이 끝마쳐지면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관해서는 거의 90% 이상 규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끝을 보자고요. 끝을. 응?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월호 하나만큼은 그 일부라도 해결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어느 순간 지겹다 똑같은 얘기 하냐 그만해라 그리고 잊혀지고 넘어갔잖아요 다들. 그래서 그걸 전략으로 삼는다니까. 이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우리가 전부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그 일부는 할 수 있는 만큼의 이거는 반드시 해결하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드리고 이제 구경꾼 그만하시고 처음에 얘기했던 새정치연합 에 대한 얘기도 정청래에 대한 얘기도 문재인에 대한 얘기도
그리고 이 세월에 대한 얘기도 구경꾼 하는 건 그만하시고 표현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번 주에는 5월 19일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지 1년 되는 날입니다. 그날 황당했던 또는 공감했던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의 기억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출연은 모르겠습니다. 감독님이 또 할 말이 쌓여서 나올 때가 앞으로 1주가 될지 4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때까지 김 감독 지치지 말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